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가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 모시고 하겠는데요. 아주대 이현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네, 이대 목동 이경은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국대 일산병원 김다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순천향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종양내과 의사라고 여러 번 소개했는데 어쨌든 종양내과 의사는 항암 치료를 다루는 전문가들이고요. 관련된 문제점, 궁금증 이런 것들을 직접 풀어드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쉽게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직접 만드는 암 전문 컨텐츠 그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구토구역에 관련돼서 또는 복통이라든가 뭐 설사, 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발열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열이라는 것은 항암치료 말고도 가장 흔한 우리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룰 건데 어쨌든 항암치료 관련된 부작용 중에 가장 의사들이 생각할 때는 중요하고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 열이 나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그러면은 혹시 폐혈증이나 이런 걸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막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환자분들 보면 되게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할 때 열 나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암 환자가 열이 난다는 게 이제 감염이 돼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암 자체 때문에 또 열이 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열이 난다는 사실 하나로는. 근데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면은 우리 몸을 지켜줄 면역 체계가 이제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열이 난 것 때문에 환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열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암 때문에 여러 가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면역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고 열나는 원인이 감염이라면 급속하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캐치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그러니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암 때문에 나는 열 그거 안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안 죽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항암제가 들어가서 세포 분열하는 애들을 다 건드리니까 대표적인 게 혈액세포, 대표적인 게 백혈구, 대표적인 게 중성구. 중성구는 백혈구가 디펜스를 담당한다는 걸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얘기인데 좋은 아닌가요? 고등학교 나오셨네요. 식균작용 그렇게 배웠죠. 근데 중성구는 육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라인이 지금 반의 반수로 줄었는데 감염이 들어와 버리면 진짜 깝깝한 상황이 되는 거고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라고 하고 실제 항암 치료하는 사람한테 위험한 건 여긴 거죠. 그러면 정말 호중구 감소성 발열처럼 항암 치료에 의해서 면역 세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호중구라고 얘기하는 게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열이 날 때는 되게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일단 발열은 뭔가 염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뭔가 염증이 있는데 그 염증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염증인지 모르고 그게 문제는 한쪽 벽이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확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소변에서 들어왔건 가래에서 들어왔던 거기서 1차 방어가 안 되면 2차, 3차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이게 장염이든 무슨 조직염이든 소변의 감염이든 폐렴이든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전신으로 번지면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하고 결국 이 폐혈증 조절이 너무 어려운 거니까. 폐혈증은 혈액이 부패됐다. 혈액 내에 어떤 균들이 창궐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걔네들이 온몸의 모든 장기에서도 또 다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장 우리 세균 감염 중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 사실은 폐혈증인 그렇죠. 거죠. 감기 걸렸다고 얘기하면 폐렴 정도까지는 가도
그 선에서 1차 저지가 돼서 그렇죠. 폐렴에서 멈추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보통 면역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생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렴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죠. 폐렴에서 폐혈증, 그렇죠. 네. 장염에서 폐혈증. 그렇죠. 온몸으로 그냥 쫙 퍼진다. 방어선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험의 정도가 아무리 초기에 시작돼서 이제 감기처럼 나타나는 증상일지라도 폐혈증으로 진행하면서 전신적으로 확 진행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처한다. 실제로 폐혈증에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한 40-50% 정도 되잖아요. 50%도. 네, 그러니까 폐혈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유의할 거는 암 환자가 항암 치료하다가 열 나는 에브리 타임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있죠. 항암제를 쓰고 나면 물론 약제마다 좀 다르지만 뭐 통상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7일에서 호중구 10일. 감소의 기간 그렇죠. 말하는 예,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는 시점. 네. 예, 그러니까 항암제 들어가고 나서 뭐 길게는 2주까지도 보지만 1주에서 2주, 뭐 7일에서 10일이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추정할 때.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잘 이렇게 감염 없이 잘 흘러가야 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데 그러니까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7일에서 10일 또는 아니면 좀 길게 보면 한 2주 정도까지 그때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와야죠. 그때는 내가 저점일 수도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걸 본인이 네. 좀 알고 있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빨리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제 항암 치료했는데 며칠 있다가 열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는 환자가 언제 와야 되냐.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환자분한테 체온계를 사라 그래요. 맞아요. 체온계 사셔야 돼요. 사셔서 네, 네. 열이 난다고 생각하면 열을 재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몇 도에 와야 되냐? 그럼 38도 이상이 되면 병원을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한 번 나면은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38도 열이 나고 타이레놀이나 해열제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열이 나면 병원으로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 오면 또 응급실 선생님이 또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피 검사는 엄청 많이 하고 집에 가라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열이 나거나 좀 맞아. 그리고 그게 열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꼭 와야 당연히 되는 것 꼭 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잠깐 나는 거냐 아니면 좀 뭐 우리가 보통 정의로 따지면 1시간 정도 계속 지속된다. 네. 이런 게 아마 발열 한 번 38.3도 이상 아니면 38도 이상이 뭐 1시간 이상 지속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발열의 발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동반 증상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열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연세가 한 75세 이상 아니면 80세 되신 분들이 열이 안 나면서 폐렴이나 장염이 생기면서 폐혈증으로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뭘 전체로 정말 봐야 되냐? 어제까지 잘 지내셨던 분이 갑자기 누워만 계시고 그러면 좀 위험 신호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이 난다는 뜻이 우리 몸 안에 면역 반응이 살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면역 상태가 나쁜 분들은 그런 활발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생 그 발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너무 갑자기 깔아앉으시거나 말수가 줄어들고 못 먹고 누워 계시고 이런 환자들을 그냥 항암 치료했으니까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조금 문제 있을 수 있다. 그걸 잘 감별해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실제로 호중구 발열에 의한 감염이 우리가 어떻게 캐치할 거냐인데 호중구 감소에 의한 감염의 사인이 발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할 때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감염의 징후라고 얘기하는 그런 다른 증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병원에 와야 된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잘 안 했어요. 80세, 75세 막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조금 애매한 건 치료를 받고 나면 1, 2주 되면은 그 항암제에 꼭 호중구 발열이 아니어도 컨디션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 타이밍에 제일 줍니다. 그게 굳이 호중구 감소랑 연결되지 않았어도. 근데 일단은 75세, 뭐 80세 이상일 때에는 드시는 거가 뭐 2분의 1이든 언제 얼마든 기준은 없지만 일정 정도가 떨어지면 일단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첫 사이클이 더 제일 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첫 번째 맞을 때. 네. 네. 왜냐하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첫 사이클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첫 번째 맞아요. 이 정도가 잘 지나가고 그때 실제로 체크해봤더니 혈액 수치도 안 떨어졌고 이런 게 알고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요 정도까지는 있어도 되겠다 이런 게 훈련이 될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면서 첫 사이클에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낫겠다. 맞아요. 더 자주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열이 나면 온다? 아니면 컨디션 떨어지면 온다. 또 일단 잘 모를 때는 의료진한테 와라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아니면 시기상으로 따지면 아까 일주일에서 뭐 2주일 사이에서는 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가능하면 온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항암 치료할 때 가장 위험한 건데 본인은 발열 말고는 힘든 증상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감기처럼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환자들이 나는 호중구 감소성 발열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진짜 호중구가 떨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서 피부 그거 혈액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검사 호중구 결과를 감소를 혈액 검사로 확인한다. 확인하고 네. 이제 보통 1시간 이내에 나오니까 네. 확인하고 이제 떨어져 있으면은 그 호중구를 올리는 치료와 이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호중구가 떨어져 있으면서 실제로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열이 나면 이게 뭐 열 나는 원인이 감기인지 요로 감염인지 장염인지 뭐 이런 거를 보통은 일반인 경우에는 열이 나면 그렇게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일단 열이 나고 백혈구가 떨어져 있으면 치료한다. 그렇죠. 라는 입원해서 거죠? 치료해야죠. 치료하고 본다라는 거죠. 왜? 위험하니까. 폐혈증으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검사는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만 갖고도 그냥 치료한다. 그러니까 일반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아닌 그냥 발열과는 좀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냥 발열은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사실은 섣부르게 바로 치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하고 있다. 드리는 것 그리고 같아요. 격리를 하잖아요. 격리를 그렇죠.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격리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안 합니다. 전 병실 있으면 그럼 병원의 사정에 따라. 예. 긴 호중구 감소증이 예상이 되는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주일 이상 호중구 감소가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 되게 정말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폐렴이 오면 뭐 그 빈도별로 1, 2, 3등이 비교적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 환자들의 이렇게 호중구가 감소된 상태에서 감염이 되는 건 그 균이 정말 수십 개예요. 그게 곰팡이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이상한 거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는 걸 써야 되는데 우선은 급하니까 지금 아까 김다령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걸 저희가 광범위 항생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충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스타트하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 하기 전에 배양 검사를 충분히 잘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에 이제 왜 이렇게 혈액 검사를 많이 하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그 혈액을 갖다 저희가 어디다 파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그 그걸로 얘기하는데.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혈액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네. 오늘 치료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알았어요. 네. 그 치료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경험적 항생제라는 걸 광범위한 항생제를 쓴다. 그만큼 원인을 알지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바로 치료부터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우리가 그렇게 대처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호중구 감소가 동반됐는지 확인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암제 치료 후에 발열이 호중구 감소성 발열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들으시는 분이 알기만 해도 되게 중요한 사실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그 보호자들이 발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위험한 건 알겠는데 병원에 가면 더럽게 피 검사 많이 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왔더니 검사는 시큰해놓고 백혈구 괜찮으니까 가세요. 설마.
그러더라. 아니 그게 실제로 거기 나왔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 그럼 왜 그렇게 더럽게 검사를 많이 하냐 이 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검사는 왜 많이 합니까? 아까 잠시 네. 말씀드리다가 잘렸는데요. 어떤 균인지 몰라서 그 균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균을 안다고 누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호중구가 떨어져 있어서 디펜스가 어려우니까 항생제를 가장 정확하게 정말 적절한 거를 넣어주고 싶은 건데 그게 이제 잘 자라나는 위치가 보인 물, 혈액, 가래, 소변, 뇌척수에 대변까지도 이런 데에서 이제 균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 많이 자라고서 이 사람한테 이런 현상을 일으켰나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죠. 피는 저희가 봐도 많이 뽑습니다. 저 학생 때 배울 때에도 시간 간격을 두고 그때는 2개씩 뽑지 않았나요? 빨강 빨간 두 파란 번이나 그게 세 번. 예. 코염 두 번씩. 6병 뽑았어요. 6병. 아마 에어로빅 아네로빅 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6병 이렇게 하니까 근데 거기 워낙 그 용액이 배지에? 들어있거든요. 배지. 근데 네, 배지액이 들어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혈액을 섞으니까 엄청 많이 뽑는 것 같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환자 보정 입장에서는 뭐 대여섯 병을 뽑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걔는 그대로 가서 길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이 자라나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스타트죠. 혈액 검사뿐만 아니라 사실 CT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소변 검사도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심장 초음파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검사는 원래 이제 균이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위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균의 종류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양 말고 지금 현재 균의 종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법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광범위 경험적 항생제에서 잘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들었다면 반드시 여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와줘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열이 일주일째 계속 난다. 그러면 2, 3일 간격으로 계속 6병씩 뽑잖아요. 네. 그렇게 뽑아가는데 아직도 네. 모르는 근데 우리도 사실 그게 제일 답답한 제일 답답해요. 맞아요. 제일 답답한 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뽑아서 결국 하나라도 걸려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거기서 균이 안 자라면 사실은 추정해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애매할 네, 수도 있죠. 그래서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서 균이 자라는 게 가장 정확도를 높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다. 네. 이 배양 검사가 제일 정말 같은 의료인으로서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돈 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기계를 엄청 뭐 업데이트된 걸 사다 넣어도 안 되고 얘는 그냥 시간을 주고 기르는 수밖에 없는 거라. 결과도 늦게 나오고. 네.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있어서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썼는데 금방 열이 떨어져도 환자분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고 3일째 혈액 배양 검사가 안 자라는지 보고 보통 퇴원하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뭐 항생제 쓰다가 이제 이 정도에서는 먹는 약 바꿔서 갑시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원칙에 맞춰서 대부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항생제 보통 얼마나 쓰세요? 항생제 쓰는 기간. 아니 백혈구가 일단 올라올 때까지는 써야죠. 근데 환자분들이 그리고 자기는 그다음에 멀쩡한데 균이, 그렇죠. 자기는 증상에 관계없이 증상은 멀쩡한데 자꾸 항생제 쓰면서 병원에 왜 잡아놓느냐. 오랫동안 잡아놓느냐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균이면은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뭐 카세터에서 여기 우리 혈관 그 항암 치료할 때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중심정맥. 예. 네. 그 관에서 만약에 자라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더 긴 기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을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 일주일 이상은 네. 입원해서 네. 충분히 그리고 항생제를 또 써야 되는 게 백혈구가 회복이 일주일 이상 안 된다면은 당연히 계속 더 써야 이상 되는 써야 되는 거죠.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항암 치료하거나 이럴 때 혈관 항암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좀 심어 놓는 경우 있어요. 그걸 중심정맥관 또는 뭐 항암 관 항암 케모포트. 케모포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관에서 만약에 균 같은 게 자라면 그 관에 들러붙어 갖고 더 오래 걔네들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기간이 더 길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제거도 해야 되잖아요. 예,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제거도 하죠. 억지로 심었는데 또 제거하라고 그러면 또 우리 또, 엄청 욕 먹으면서
우리는 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또 엄청 욕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넣어야 되니까. 뽑았고 며칠 있다가 2, 3일 있다가 다시 넣을까요? 이러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면이 그렇죠. 있다. 맞아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검사 엄청 많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중구 감소 항암 치료라는 어떤 면역을 손상시키는 치료하고 나서 호중구 감소가 됐을 때는 우리 몸이 손상받는 정도가 아까 말했듯이 단순 감기처럼 아무것도 아니 바이러스 감기처럼 왔다가 가는 발열에서부터 사망률 50%인 폐혈증까지 너무 경과가 다르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을 산정해 놓고 우리가 대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더럽게 많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이 항암 치료하고 나서 호중구 감소성 발열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할 때 뭐 어떻게 하나요? 계속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암제 용량을 줄여서 백혈구 감소가 적은지를 조금 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그리고 치료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은 그게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도 원칙은 얘기해 줘야죠. 그러니까 원칙을 물어봤더니 뭐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어쨌든 어떤 항암제는 항암제로 암을 완치시키는 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감염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험성이 생기긴 했지만 항암 치료가 제대로 안 돼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줄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죠, 의사들이. 그래서 호중구 감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예방약을 쓰기도 한다.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치료를 연장시키는 게 목표라면은 좀 안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감소를 시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보면은 대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암제에 따라서는 또 이제 중성구를 올리는 호중구를 올리는 약을 미리 써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죠.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먼저 말씀하신 거 용량을 감소하는 거. 근데 이제 단위 시간당 들어가는 용량이 감소됐을 때 항암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린 차선책을 생각을 했어야만 했고 이제 지금 약이 좋아졌죠. 좋은 약이 많이 나왔는데 지속성 백혈구 촉진 인자가 있죠. 아직은 보험이 되는 구간도 있고 안 되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이제는 항암제 끝나고 24시간 이후에 그거를 주면 그 7일에서 10일 사이가 무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방을 하려고.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단순히 열나는 거 누구나 뭐 항상 한 번쯤은 경험해 봤던 그런 증상이지만 항암 치료했을 때 열나는 거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라는 걸 꼭 오늘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다양한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예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논의해 봤는데, 혹시 뭐 말씀하시거나 뭐 마무리 멘트 같은 거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항암 치료하는 모든 환자가 열났다고 다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랑 똑같이 저도 이 에어컨 밑에 오래 있으면 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 일단은 기준 38도 1시간 있으면 일단은 의사랑 상의를 해보고 의사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서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연세 드신 분 조금이라도 좀 안 좋은 증상이 오면 바로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아주 그거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고령인,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아기가 안 놀고 안 움직이면 어디 아픈 걸로 의심하지 않느냐. 노인네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노인분도 노인분도 마찬가지다. 노인분도. 네, 첫 주기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잘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잘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더 없으면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네 번째 시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